한국 축구 국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님이 선임이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이 홍명보 감독님이 선임되는 사건이 왜 큰 문제가 됐냐면은 주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나은이 아빠로 유명하신 이 박주호 선수께서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도중에 홍명보 감독님이 국대 감독으로 선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장면이 동영상에 나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 박주호 선수가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기구 중에 하나인 전력강화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국대 감독을 선임하는 정광희의 위원이었는데 홍명보 감독이 내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방송을 하는 도중에 알게 됐다는 거죠. 이 말은 전력강화위원회도 모르는 감독 선임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을 통해서 폭로가 되면서 안 그래도 5개월 동안 외국인 감독을 뽑는다고 했는데 외국인 감독이 아닌 국내 감독이 된 것도 열받는데 심지어 그게 한 명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축구 팬들의 엄청난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이 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들이 감독 후보를 추천을 하고 합당한 감독, 인재를 발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5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감독들을 접촉했지만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5개월을 흘려보낸 상황에서 울산 현대를 맡고 계셨던 홍명보 감독님이 국대 감독으로 내정이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축구 팬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5개월 동안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놓고 왜 갑자기 홍명보냐? 이거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축구협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력강화위원들의 후보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을 했을 뿐이다. 절차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규정상으로 봤을 때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력강화위원들은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저 전력강화위원들은 후보를 추천할 뿐이고 그렇게 추천된 후보들 중에서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전적으로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차상으로 위법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너네가 후보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홍명보 감독이 있었고 나는 그 사람을 선임했을 뿐이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축구 해설위원이시죠. 이 박문성 해설위원님께서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을 아주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 사태는 축구협회의 거짓말이거나 무능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면은 한국축구협회가 임시감독 체제를 5개월 동안 끌고 갈 정도로 해외 감독을 선임하겠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사실상 한국축구협회는 해외 감독을 선임할 생각이 없었고 애초에 국내 감독을 내정한 상태에서 언론에게 포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외 감독을 선출하는 척 했다라는 거죠. 축구협회는 외국 감독 무려 100여 명을 봅니다. 5개월 동안. 그리고 한국축구협회는 100여 명의 감독을 봤다라고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엔 홍명보가 됐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외국 감독에는 우리가 군침을 흘릴 만한 이 감독이 오면은 한국 축구 황금 세대를 이끌고 너무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좋은 감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이 되는 기만에 가까운 사태가 벌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초에 국내 감독을 내정하고 나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국축구협회가 살펴보았던 우리가 군침을 흘릴 만한 우리가 이 감독이 왔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싶은 감독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님은요, 먼저 한국 대표팀을 맡고 싶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사람이에요. 한국 대표팀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월드 클래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아서 월드컵에 나가보고 싶다라고 러브콜을 보냈는데 축구협회가 까버립니다. 그리고 이 감독님은요, 사우디를 이끌고 아르헨티나를 침몰시킨 감독입니다.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죠. 그런 감독이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했는데 축구협회가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뽑아버립니다. 뭐 정확한 내막은 저희가 알 수 없겠지만 그들의 말에 의하면 약속에 늦게 나오고 뒷짐을 지고 이야기를 듣는 등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르나르 감독을 까버렸어요. 그리고 이 감독으로 끝이 나냐? 아닙니다. 르나르 감독과의 협상이 잘 되지 않자 이제 그 다음으로 순위로 거론이 되었던 게 제시 마치라는 감독이죠. 이 제시 마치 감독이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협상이 거의 다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제시 마치 감독은 미국 출신 축구 선수고요. 특히나 FC 레드불 짤츠부르크에서 그 황희찬 선수, 시찬이 형의 은사였던 감독입니다. 물론 유럽의 빅클럽에서 감독을 할 정도의 감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유능한 감독으로 분류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감독님은 지금 누구죠? 홍명보 감독님이죠. 그 말은 제시 마시 감독도 까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시 마시 감독이 선임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박주호 선수의 폭로가 있었는데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제시 마치가 누군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해외 축구를 조금만 보는 저는 사실 야구 팬에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시 마시가 누군지는 압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 선수가 유럽에 진출했을 때 감독으로 있던 감독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죠. 이 제시 마시 감독이 자신이 2002 제주 월드컵 경기장 개장 경기에서 미국 대표로 뛰었다는 이력을 소개하며 친근감을 표시했고 EPL 시절 연봉의 3분의 1 수준을 받겠다면서 자기가 한국 감독을 맡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시 마시와의 면접이 끝나고 나서 축구협회에서 제시 마시 감독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제시 마시 감독이 이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먼저 물어봤을 정도로 협회에서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애초에 한국축구협회가 외국인 감독을 선임할 의지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거물급의 외국인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을 맡고 싶다고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아프게도 이 제시 마시 감독은 캐나다 감독으로 가시게 됐고요. 캐나다는 코파 아메리카 4강 신화를 써버립니다. 네, 코파 아메리카는 메이저 대회로 꼽히죠. 월드컵, 유로와 같은 메이저 대회로 꼽히는 대회고요. 거기서 4강 신화. 부임하자마자 캐나다를 4강에 올려놓는 기염을 토하면서 캐나다 축구협회로부터 우리는 감사를 받게 되는 거죠. 한국이 까진 덕분에 제시 마시를 데리고 코파 아메리카의 4강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코파 아메리카 4강에서 상대팀은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코파 아메리카를 우승을 하면서 메이저 대회 3연속 코파 아메리카 우승, 월드컵 우승, 그리고 또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하는 메이저 대회 3연속 우승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런 팀에게 진 거예요. 이러니까 축구 팬들이 속이 터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속이 터지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유력했던 축구 감독은 바그너라는 감독입니다. 이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 좀 짠해요. 외국 감독님들은 기본적으로 연봉이 좀 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클리스만이라는 희대의 먹지범을 만나면서 돈이 얼마 없어요. 협회가 제시할 수 있는 상한선이 한 20억 후반 정도인데 그 협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협상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 확실히 마음이 있었던 게 PPT 50장을 준비해가지고 자신의 축구 철학과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한국 선수들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면접에 임했다고 해요. 심지어 양민혁이라는 아주 어린 선수까지 자신이 알고 있음을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정성입니까? 근데 우리랑 전술이 맞지 않는다면서 까버렸다고 하죠. 우리랑 전술 안 맞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한국적인 전술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외국인 감독을 뽑겠다고 5개월 동안 그 지랄 연병을 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한국적인 전술이라고 바그너 감독을 까버렸다는 거죠. 이러니까 애초부터 외국인 감독을 선임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2002년 레전드 축구계 악동 이천수 선수께서 이 사실을 예견을 하셨습니다. 이미 유튜브 영상에서 12명은 개구라고 한국 감독을 시킬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딱 들어맞아 버렸죠. 이때 이천수 선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임시감독 체제로 계속 5개월 동안 한국 감독 자리를 이끌어왔잖아요. 그 임시감독이 정식감독으로 가는 루트를 밟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황선홍 감독이 임시감독을 맡았었죠. 그리고 실제로 언론이나 축구 전문가들이 황선홍 감독이 정식감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황선홍 감독은 올림픽 탈락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어내면서 정식 감독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임시 감독으로 김도훈 감독님이 대표팀을 이끌어 주셨는데 김도훈 감독님도 나는 국가대표 감독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거절을 하시면서 이 루트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마다 임시 감독님이 내려오는 그 순간마다 이분이 정식 감독이 되는 게 아닐까, 우리는 결국 국내 감독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아 다행이다, 황선홍은 아니었대, 김도훈은 아니었대, 국내 감독 아니래라고 한숨을 돌렸는데 그 결과는 홍명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외국인은 심층 면접을 보면서 홍명보는 프리패스했다는 사실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바그너 감독은 PPT 50페이지를 준비해서 축구협회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전술을 펼칠 것인지, 우리나라 선수들의 장점은 무엇인지, 이 선수들에게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한국이 어떤 전술을 입혔을 때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50페이지를 준비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감독은 한국형 전술이 아니라고 까버리고 홍명보 감독은 아무런 면접도 없이 아무런 비전 제시도 없이 그냥 선임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임생 기술이사가 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황당했는데 무려 울먹이면서 홍명보 감독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를 위해 야심한 밤에 찾아가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바그너 감독은 PPT 50장을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까였는데 홍명보 감독님은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는 홍명보 감독님은 선임되기, 내정되기 며칠 전에 협회를 비판을 했었죠. 한국 협회가 클린스만 사태를 보고 배운 것이 없냐, 똑바로 해라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그 홍명보 감독이 이틀인가 3일 만에 자신의 주장을 뒤집고 국가대표 감독으로 내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명보 감독님의 연봉은 무려 외국 감독만큼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임기 또한 다음 아시안컵까지 보장을 해주는 등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협회를 비판한 거는 이미 이전에 한국축구협회에서 홍명보 감독에 접촉을 했는데 그때 뭔가 조건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나는 외국인 감독만큼 받고 싶고 임기도 보장받고 싶은데 저번 2014년 브라질 월드컵처럼 땜빵 느낌으로 제안을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협회를 비판을 했고 그 비판을 본 한국축구협회가 연봉과 임기를 파격적인 조건을 가지고 다시 방문해서 홍명보 감독을 설득했고 홍명보 감독이 3일 만에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는 우디르와 같은 태세전환을 보여주면서 국가대표 감독이 되었다라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네, 추측입니다. 어디까지.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심창맨 아저씨가 한 이야기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죠. 난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만약에 축구협회가 펩 가르디올라를 데리고 왔으면 불만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 불만은 홍명보 감독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홍명보 감독이 무능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축구팬들의 연성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을 데리고 왔다면 절차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아마 그러려니 했겠죠. 물론 절차적인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겠지만 그 목소리는 금방 묻힐 거고 아마 축구협회를 칭찬하는 여론이 들끓게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착맨 아저씨의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사실 아니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축구협회가 절차적으로 공정함을 지키지 않았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축구협회가 무능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이 무능이라는 건 굉장히 중의적인 거라 생각해요. 이 무능은 축구협회의 무능이 될 수도 있고요, 홍명보 감독의 무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침착맨 아저씨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홍명보 감독이 이미 실패한 감독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 감독을 대체로 해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을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홍명보 감독이 그럼 우리가 이전에 선임하고자 했던 외국인 감독들과 비교했을 때 능력적인 면에서 열등하지 않냐.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누가 봐도 다른 외국인 감독들과 비견했을 때 충분히 탁월한 감독이라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다라는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홍명보 감독님이 어떤 감독인가, 정말로 외국인 감독을 대체할 만한 감독님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홍명보 감독님은 일단 레전드 축구 선수입니다. 그 업적을 한번 보면 A매치 최다 출장 기록을 가지고 계시고요. 월드컵에 무려 4회를 출전했고요. 2002년 월드컵 4강, 아시아 최초 월드컵 브론즈볼, 월드컵 올스타팀, 피파 올해의 선수 17위에 오를 만큼 그 당시에 홍명보의 단점은 한국이 국적이라는 것 그것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리베로로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으로서의 경력을 살펴보면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한 동메달의 쾌거를 이룬 경험이 있고요. 울산 현대 감독으로 계시면서 2연패를 이루어낸 업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능력적으로 봤을 때 무능한 감독은 아니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런 홍명보 감독님이 외국인 감독과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난 감독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건데, 조금 더 살펴보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때도 정몽규죠. 정몽규 나가! 저때도 정몽규입니다. 아직도 정몽규예요. 저때도 정몽규가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입국을 해서 역가락 세례를 받았죠. 왜냐면은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팀이 졸전을 펼치면서 1무 2패, 2002 월드컵 이후로 첫 무승을 기록하면서 참담한 성적을 안고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때 더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던 게 한국이 H조에 속했었는데 한국이 벨기에, 알제리, 러시아와 한 조가 됩니다. 행운의 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벨기에는 분명히 강한 팀이죠. 하지만 알제리와 러시아는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목표는 원정 8강이다. 16강도 아니고 우리는 원정 8강을 목표로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충분히 해볼 만한 월드컵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뭐냐? 1무 2패였다는 거죠. 그거에 사람들이 분노해서 엿가락을 던지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것이 두 얼굴의 홍명보가 문제가 됐죠. 홍명보 감독님이 긴급 소방수로 월드컵을 1년 남기고 국가대표팀을 맡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선수를 선발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선발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팀에서의 활약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벤치에 앉아 있었던 소속팀에서 거의 경기를 뛰지 못한 박주현 선수는 선발이 되었고 당시 팀에서 주전이었던 박주호는 선발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논란이 돼요. 그러면서 의리축구라는 비판을 받게 되죠. 이때 당시의 선수 구성을 살펴보면은 홍명보 감독님이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었던 그 팀에 소속되어 있던 선수가 무려 12명이 포함이 됐고요. 사실상 선수 구성을 보면 런던 올림픽을 갔던 12명과 플러스 손흥민 정도가 다였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선발해서 의리 축구를 했다라는 비판이 있었죠. 물론 이거는 홍명보 감독님이 이제 급하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홍명보 감독님의 장점이 뭐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카리스마 있는 감독이라는 거죠. 홍명보 감독님이 그래서 대표팀 감독으로 내정이 되시고 대표팀 문화부터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짤을 보시면은 울산 현대가 아침을 나갔을 때인가요? 아무튼 국제 경기에서 경기를 할 때 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와서 선수들이 제대로 뛰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이게 팀이야! 라면서 이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 축구 선수들 중에서 카리스마 있는 것 하면 또 홍명보 감독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또 한국 대표팀에서 탁구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님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이 한국 축구를 하나 되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고요. 홍명보 감독님이 국대 감독이 된 이상 이제 탁구 치다 걸리면 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카리스마가 한국팀을 원팀으로 만들어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끝나고 음주 가무 회식이 걸려버려요. 월드컵에서 그렇게 참패를 했는데 그 현지에서 접대부를 불러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노는 모습이 들키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왜 들켰냐면은 그 당시에 그 술집에 있던 현지인들이 카메라로 찍은 그 영상을 SNS에 업로드를 하면서 걸리게 되죠. 원래는 숨기려고 했지만. 그러면서 귀국하는 그 상황에서 이런 변명을 하죠. 월드컵이 끝나고 너무 힘들어하는 선수들을 위로해주고 싶었다. 자, 그럼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임생기술위원회 말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님이 뛰어난 이유,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라볼 피아나란 전술, 라인 브레이킹에 뛰어나고 비대칭 백스리를 운영하면서 한국 축구다운, 한국에 걸맞는 전술을 구사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발표가 있은 3일 뒤인가요? 홍명보 감독님의 울산에서의 고별전이 될 수 있는 광주와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져버립니다. K리그에서 가장 전술형 감독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정효 감독의 광주에 1대 0으로 패배하면서 홍명보의 라볼 피아나는 무기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요, 국내 K리그 팬들에게 있어서 홍명보 감독님의 전술적 역량의 평가는 사실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합니다. 홍명보 감독님이 전술적인 성향이나 철학 이런 것들이 없는 감독님은 아니지만 전술 능력보다는 매니지먼트 능력으로 팀을 휘어잡는 강력한 리더십형 감독이다라는 평가가 많죠. 전형적인 매니저형 감독이라는 거예요. 전술보다는 선수들을 관리하고 선수들을 휘어잡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팀을 꾸려나가는 감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K리그 팬들 사이에서 나왔던 비판 중에 하나가 울산이 전술적인 것들로 1위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울산이 가지고 있는 선수층이면은 당연히 K리그의 모든 팀들을 두드려 패고 압도적인 1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체급 차이를 이용해서 우승했을 뿐이다라는 비판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평가하기로 분명 홍명보 감독님이 좋은 감독님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유럽에서 선진 축구를 경험하고 유럽에서 축구로 경쟁을 했던 다른 외국인 감독님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냐라는 것은 사실 물음표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지성 선수도 인터뷰에 나와서 정몽규와 홍명보는 결단해야 한다. 스스로 나가는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판을 했고요. 축구협회의 체계 자체가 무너진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클럽급 감독을 선임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가 큰 비난을 받았던 이영표 선수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제는 축구협회는 다시 믿지 않겠다. 이영표 선수도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사실은. 클럽급 감독을 선임하고 있다는 내부적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축구협회를 신뢰하고 밀어주기 위해서 클럽급 감독 선임하고 있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양이 나니까 이제 이영표 선수님도 머리가 띵한 겁니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나는 축구협회를 다시는 믿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축구협회에 불이 났는데요. 정몽규는 입장 표명 계획이 없다면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고, 최소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독 선임에 실패할 수 있죠. 최선의 감독을 데려오지 못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면 그 절차에 있어서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한 단체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홀로 침묵을 하며 이임생이라는 고기방패를 내세워 자신은 뒤에 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요, 홍명보 감독 선임은 업무 방해라며 정몽규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고요. 업무상의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이 이야기가 너무 핫해지니까 이제 물기 시작했어요. 김승수 국회소통관이 기자회견에서 홍 감독 선임 관련한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뭔가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은 축구협회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널티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발 좀 국정감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체부에서 축구협회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정치와 스포츠는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권이 스포츠에 관여를 하게 되면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스포츠가 좌지우지 될 수 있잖아요. 그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사실 스포츠에 잘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를 하게 되면은 팬들의 비난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문체부가 축협의 자율성을 고려해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지만 축협 사태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칼을 빼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축구협회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문체부가 조사를 한다라고 해도 권한이 사실 축구협회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권고만 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문체부한테는 재정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몽규가 지금까지 3연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4연임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르면은 최대가 3번까지예요. 그리고 4번을 할 거면은 스포츠 공정위원회라는 곳에 심사를 거쳐서 통과해야만이 4번째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러면은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없애는 전관 개정안을 가결합니다. 이런 심사 없이 그냥 4연임을 해버릴 수 있게 해버리는 그런 개정안을 가결을 한 것이죠. 참고로 지금 대한체육회의 수장도 3번째입니다. 그리고 4번째를 노리고 있죠. 아마 둘이 친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체육회에서 이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지만 문체부에서 이거를 까버렸습니다. 정관 개정안을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고 문체부 장관이 공언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수위의 워딩을 사용해서 지적을 하는데요. 체육회가 4,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부 예산을 받는데 지금 학교 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 당장의 축구 같은 경우도 올림픽에서 탈락을 했죠. 이게 뭐 40년 만에 탈락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조금 사담을 더해보자면은 지금 한국이 다음 올림픽에 출전을 할 때 역대 최소 규모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핸드볼을 제외한 모든 구기 종목에서 올림픽에서 탈락을 했고요. 지금 엘리트 체육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맞다고 하죠.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역사상 최초로 모든 구기 종목에서 올림픽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하죠. 그래서 문체부에서 안 돼. 개정안? 통과 안 시켜줘. 너네 하는 짓 마음에 안 들면 4,200억 원의 예산 싹감해 버릴 거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축구를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스포츠를 사랑하고 스포츠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뭔가 많은 메시지를 받는 사람으로서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사태들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사회라는 건 결국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사회가 돼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 이상동 기자님이 쓰신 헤드라인 제목인데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보다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비슷한 말 같지만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거는 일을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심창맨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축구협회가 과르디올라 감독을 데려오면 지금 같은 논란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일을 잘 해버리면요. 일을 올바르게 해버리면요. 일을 너무 잘 해버리면 과정과는 상관없이 결과가 그 과정을 덮어버리는 일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르디올라 감독을 데리고 왔다면 아마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꿈꾼다면은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절차를 무시해버리면 그 사회는 발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야 되죠. 뭔가 일을 했을 때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거에 대한 역풍을 맞고 스스로 사회가 자정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절차를 무시하고 결과가 나오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만 가지고 절차를 뭉개버리고 그 사회는, 그 단체는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자정작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포츠라는 것에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는 그 스포츠가 올바른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구 팬으로서 야구계의 전설의 타자가 있죠. 베리 본즈라는 타자입니다. 이 타자는 수없이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역대 타자들 중에서 올타임 넘버원으로 꼽히는 타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절대 헌액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이 선수를 보면서 야구 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베리 본즈가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 이전에, 약물을 사용하기 이전에도 괴물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리 본즈는요, 약물을 사용하기 이전에도 60홈런을 때릴 수 있는 타자였고요.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역대 최고의 타자가 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타자입니다. 하지만 베리 본즈가 약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가 만들어낸 결과가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업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과정이 그 모든 결과를 덮어버렸죠. 그리고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했던 소트니코바 형광라방의 사건도 마찬가지겠죠. 러시아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경기력을 보여준 소트니코바가 금메달을 따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요.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스포츠의 모든 것이 망가졌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트니코바가 아무리 좋은 연기를 펼쳤다라고 해도 이게 공정하지 않다면 그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 곧 스포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구협회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축구 팬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축구 팬이 아닌 사람들도 어쩌면 이 축구협회의 일련의 모습이 우리 사회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과정을 결과가 이겨버리는,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사회의 민낯들을 우린 너무 많이 봐왔고 그것이 우리가 공정하기 때문에 울고 웃는 스포츠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 너무 씁쓸하고 슬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